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피와 관련된 건강 정보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전 중에 로스팅 중 가장 부피가 커지는 단계가 뭐가 있었죠? 우리 먼저 이 로스팅 과정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이렇게 8가지 단계가 있었죠. 근데 우리 처음에 라이트 시나몬 과정에서는 생두가 수축을 하죠. 되려 열을 흡수하고 수분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생두가 수축을 해요. 그리고 점점 팽창을 하는데, 그러면 부피가 가장 커지는 단계죠. 점점 팽창을 한다고 했으니까 2단계겠죠. 프렌치에서 이탈리안 넘어갈 때, 이때가 부피가 가장 커진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탈리안이 아니고 프렌치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프렌치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없잖아요. 프렌치가 거의 이탈리안 다음 단계가 거의 없죠? 이탈리안이 아주 시커멓게 태운 원두니까 그 전 단계가 바로 프렌치. 거기서 이탈리안으로 가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죠. 생두의 부피는 원두로 가면서 크게 최대한 2배까지 커진다고 해요. 그 중에 강배전이 되면 될수록 부피는 점점 더 커진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부피가 왜 커지죠? 조직이 팽창하고 파괴되니까. 밀도가 이렇게 커지죠? 밀도와 조직의 팽창에 따라 부피가 커진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이 되면 밖에 오일이 막 보여요. 반짝반짝 거리는데 바로 이걸 오일 방출이라고 합니다. 우유의 항균 성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락토페린, 락토글로불린, 올리고당.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우유의 항균 성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라고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유청 단백질들이죠. 자, 수용성 식이섬유. 생두에는 실버스킨, 생두의 실버스킨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실버스킨은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콜레스테롤 감소와 성인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선 좋아요. 하지만 맛에서는 조금 잡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추출될 때 잡미가 좀 추출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 맨날 습도가 적절한 곳에 보관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적절한 기준이 대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생두는 습도에 약한 애죠. 약하죠. 생두가 흡수를 먹으면 다시 수분을 채워지는 거니까 기껏 건조시켜놨던 생두에 굳이 습도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60%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커핑랩, 우리가 커핑을 하는 그런 곳에서는 85% 이하, 재배는 60에서 90. 원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낮으면 낮을수록,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원두 보관에 좋습니다. 재배는 60에서 90. 아라비카 몇 도였죠? 60에서 75 정도. 로부스타는 75에서 90까지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부스타가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죠. 그 고온 다습에서 다습이 습도가 많은 지역.
실버 스킨, 다른 말로가 아니구나. 센터 컷과 실버 스킨이 있죠. 생두를 보시면 생두를 감싸고 있는 실버 스킨이 있고 그 안에 생두가 있으면서 생두에는 센터 컷이 있죠. 이 센터 컷만 봐도 워시드 커피인지 내추럴 커피인지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보시면 원두가 다르죠. 센터 컷이 얘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까매요. 얘는 좀 하얗죠. 보통 이 센터 컷이 하얗거나 노라면 워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센터 컷이 까만색이고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내추럴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품종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실버 스킨으로 워시드와 내추럴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버 스킨이 밝고 노란색일수록 워시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보시면 원두가 오일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샵에 갔는데 거기는 원두가 깔끔하고 한 CT, 하이, CT, 미디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거긴 오일이 없었죠. 그런데 강배전일 때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가시면 원두가 이렇게 기름을 막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름을 입힌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한 번 있어요. 아주 옛날에. 입힌 건 아니고요. 바로 스펀지화. 원두가 강배전이 되면 될수록 스펀지화가 되는데 이 스펀지화가 세포벽 내부의 지방이 표면으로 스며 나오게 할 수 있죠. 왜냐? 세포가 강배전 되면 될수록 점점 늘어나죠. 그럼 이 늘어난 틈새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지방, 오일이 밖으로 스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오일은 또 녹는 점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강배전이면 최종 온도가 좀 높겠죠. 한 25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피 안에 있는 지방 성분이 밖으로 스며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바로 스펀지화라고 합니다. 또는 오일 방출. 오일 미그레이션 또는 스펀지화라고 합니다.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식품의 부패 원인은 단백질이고요. 커피의 부패 원인은 불포화 지방산의 자동 산화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 또 알고 계시면 시험 볼 때 수월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메인 보일러 그게 뭐죠? 찬물을 뜨거운 물로 바꿔주는 보일러죠. 에스프레소의 추출 압력이 8에서 9바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험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메인 보일러의 압력을 묻는 답에다가 8, 9바 이걸 찍어 오셔서 틀린 분이 계세요. 메인 보일러는 말 그대로 찬물을 뜨거운 물로 바꿔주는 보일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느낌이에요. 이 보일러에 있던 물이 펌프 모터가 있죠. 펌프 모터를 통해서 1에서 1.5였던 수압이 8, 9바로 늘어나서 추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펌프 모터가 추출 압력을 생성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 복습 차원에서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솔레노이드 밸브 뭐죠? 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장치죠. 플로우미터 추출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하시나? 펌프 모터 했었고 보일러 했었죠.
샤워 스크린은 뭐죠? 물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사시킬 수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샤워기 그 필터, 그걸 샤워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되는 건 샤워 스크린과 가스킷, 고무 패킹이죠. 펌프 모터나 솔레노이드 밸브, 플로우 미터는 유지 보수가 가능해요. 정비도 가능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엔지니어를 불러서 수리가 가능한데 샤워 스크린이나 가스킷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에요. 쓰고 나서 망가지면 교체해버리는. 그래서 굳이 유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모카포트, 스토브탑? 그쵸. 그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모카포트와 스토브탑이 같은 말인데 이 모카포트와 스토브탑은 유일하게 커피 추출 기구 중에 추출 끝나자마자 바로 분해해서 찬물로 세척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케일 또 내부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흡착해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가정용 에스프레소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하시면 곧바로 세척하고 분해해서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물로. 뜨거운 물이 아니고 찬물로. 자, 이게 뭔가요? 에스프레소죠. 에스프레소 추출에 관여하는 수학적인 인자. 제가 어떤 말이든 수학이 들어가면 치를 떨어요. 제가 수학 정말 못했거든요. 수학적인 인자가 뭔지 한번 볼게요. 케이크의 내부 온도. 이 케이크가 뭐냐면 포터필터가 있죠. 여기 담기는 커피 가루가 템퍼를 통해 밀도가 형성되면 그걸 바로 케이크라고 해요. 이 케이크의 내부 온도, 수리학적 저항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몰라요. 그리고 케이크 표면과 내부의 압력 차이도 추출에 관여하는 수학적 인자가 맞죠. 이 압력 차는 당연한 거예요. 이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의 통과 속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물과 커피가 만나는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추출에 충분히 관여하는 인자죠. 이 세 개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볼 때 이건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이 수리학적 저항치가 뭔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찍었는데 이게 답이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커피 맛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신맛과 단맛, 짠맛, 쓴맛이 있었죠. 근데 이 짠맛은 대충 알겠어. 이 짠맛이 플레이버에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은 알겠어. 근데 쓴맛은? 자, 보시면 SCAA 아라비카 커핑에서 쓴맛을 체크하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 쓴맛은 언제 생성이 되죠? 카페인과 로스팅이 가면 갈수록 써지죠. 배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쓴맛이 되기 때문에 굳이 샘플 로스팅 되는 한 CT 정도의 배전도에서는 쓴맛을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얘네가 각각 어떤 맛을 내던 간에 나중에 강배전이 되면 쓴맛은 증가하기 때문에 굳이 아라비카에서 쓴맛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로부스타에서는 평가를 해요. SCAA 커핑폼에 쓴맛을 체크하는 항목은 없다는 게 시험에도 나와요.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써놨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시에 케이크, 아까 말씀드렸죠? 포터필터 안에 있는 분쇄 커피가 템핑으로 인해 밀도가 형성된 그 모양을 말하는데 케이크가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바로 저항력입니다. 저항력이 없다면 물이 9에서 12바까지 되는데 이 물이 통과하면서 이 케이크를 바로 다 깨버리겠죠. 화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물을 엄청나게 심하게 부어버려요. 그러면 흙이 다 튀어버리겠죠, 주변으로. 이 수압에 의해서. 그래서 저항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저항력을 위해서 밀도를 형성하고 템핑을 하는 거죠.
스팀 압력이 몇 바가 넘어가면 전원 차단 후 정비가 필요함 이렇게 돼 있는데, 스팀 압력은 보통 1에서 1.5바 정도를 유지해요. 그래서 이 한 2바가 넘어가면, 이 또는 1.5에서 2바가 넘어가면 전원 차단 후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1에서 1.5, 1.25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가 지나면 전원을 차단하고 정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높은 압력은 스팀에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게이샤라는 커피가 있죠. 보시면 커피 나무 체리가 아주 고르게 잘 예쁘게 익었습니다. 이 게이샤는 파나마에서 지금 되게 밀고 있는 유명한 커피인데요. 굉장히 비싸요. 맛과 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파나마에서 수입을 할 때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가져오게 돼 있고, 국내에서도 비싼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게이샤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파나마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넘어간 다음에 케냐에서 탄자니아, 탄자니아에서 코스타리카, 그리고 지금의 파나마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 문제로 냈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게이샤의 원산지 변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 만큼 우리 시험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또 뭐죠? 비타민의 분자식이라고 하는데, 나이아신. 커피에도 비타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트리고넬린이 열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쓴맛과 비타민으로 분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타민이 바로 나이아신. 또 하나 판토텐산. 이 두 가지 비타민이 있습니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상이 들어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커피를 내렸어요. 이걸 아예 차갑게 먹고 싶은데,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얼음에 커피를 붓는 게 좋을까요? 클로로벤산이나 카페인은 찬물에 끼얹으면 응집하게 돼요. 뭉쳐요. 덩어리가 지는데, 뜨거운 커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그 위에 부분만, 이거잖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얼음을 붓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윗부분만 뭔가 응고가 되고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카페인이나 클로로겐산이 응집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뭐랄까 되게 좀 하얀 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요. 보기에도 안 좋은 거, 먹기도 안 좋다고 얼음 가득 있는 데다가 뜨거운 커피를 넣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고 뭐 믹스 커피든 아메리카노든 드립 커피든 내리신 다음에 차게 먹을 때는 얼음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부어 주세요. 왜냐? 백화 현상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유지방과 설탕의 칼로리인데, 우리 유당 배웠었죠? 유당이 설탕보다 덜 달죠. 약 6분의 1 정도의 감미도를 나타내니까 설탕이 유당보다 6배 단 거예요. 그러면 유지방과 설탕의 칼로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설탕보다 유지방의 칼로리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프라이머리 마켓. 이게 뭐죠? 커피벨트죠? 왜 넣어놨을까요? 가끔 보면 뭐 칼럼이나 기사, 또 여러 가지 커피 관련된 책 이런 걸 보면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왜 그러면 이 프라이머리 마켓이 뭔가? 바로 커피에서 프라이머리 마켓은 생산국 내의 커피 시장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브라질에서 커피를 생산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유통이 되는 거예요. 유통이 되고 로스터한테 가서 볶아가지고 바리스타들이 추출하는 그런 커피 시장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생산국 내의 커피 시장. 그럼 우리나라는 프라이머리 마켓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생산국이 아니니까. 먼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커피가 있어야지 프라이머리 마켓의 조건에 부합하는 프라이머리 마켓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커피를 가장 마시기 좋은 온도는 65에서 70도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단순한데 50도가 내려가면 미지근하죠? 80도가 넘으면 뜨거워서 못 먹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온도는 65에서 70도. 이때 신맛과 단맛, 쓴맛이 잘 느껴진다고 합니다. 특히 신맛, 단맛은 65, 70도. 비교적 그냥 따뜻한 온도에서 잘 느껴집니다. 산미를 나타내는 성분 중 가장 많은 성분. 산미가 뭐죠? 애시더티죠? 산미를 나타내는 성분 중에 커피에 가장 많은 것은 구연산, 시트릭 애시드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말해서 신맛을 나타내는 성분 중에 커피에 가장 많은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트릭 구연산이라고 하시면 틀린 거예요. 분명 산미랑 신맛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커피의 맛, 그 챕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마친 아라비카 커피 나무의 이식 밀도는 헥타르당 3,000에서 3,500그루라고 합니다. 음식물 보관 기준은 이거 아주 중요해요. 분명히 어떤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냉장 보관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한 8도 정도의 냉장고 온도가 8도예요. 그러면 그거는 법에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냉동도 마찬가지예요. 냉동 보관을 하라고 했는데 냉동고 온도가 영하 10도예요. 그러면 식약청이나 구청에서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준은 냉장은 5도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자외선 살균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거의 수치를 물어보는 시험이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걸 내? 이런 걸 냈어? 좀 놀랐어요. 2537 저게 A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저는 문과라서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미생물이 살균되는 수치라고 해요. 가장 강한 자외선 수치는 아닙니다. 오타 났네. 가장 강한 수치는 아니고요. 2537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자외선 살균등이 있다는 점을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 위생. 다음 강의부터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이론은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총정리를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선 카톡으로 쪽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